한번 그 책 이제 다다음 주부터 하게 될 그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의 책 지금 벌써 시작하신 분들 조금 계실 텐데요. 네. 그 책이 2020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그러니까 트럼프 말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말에 쓰여진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동안 쓰여져서 트럼프 임기 말기에 이제 발간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막 한창 아마 기억나실 텐데 트럼프의 대항마로서 이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막 떠오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대선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의미심장하게도 이 책 서문에 보시면 한국판 서문에 그런 얘기가 잠깐 등장해요.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이 책은 사실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분석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당선과 관련된 분석, 그리고 민주당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기 담겨 있죠. 근데 다음번 대결인 조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는 과정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이클 샌델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이었는데 트럼프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인데 우리 생각하잖아요. 정치 경력이라든가 사람의 청렴도, 그다음에 이미지, 인성.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마이클 샌델은 조 바이든의 강점을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미국 대통령들은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었는데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마도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되고 그게 다 맞아 들어가서 실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 요소가 왜 굳이 이점이 되냐? 높은 학력이 아닌데 오히려 높지 않은 학력이 오히려 이점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왜 이점이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설명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아주 흥미로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또 그렇죠. 네.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에서 또 어떤 결과가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발생할지도 여러분이 해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책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일단 굉장히 재밌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자, 다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사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표현이긴 하죠. 네, 많이 등장하잖아요. 뉴스라든가 과학 관련 어떤 포럼이나 방송 이런 데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실제 이게 우리 삶에 특히 개인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는 거예요. 원소는 각각 특성이 있어요. 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들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렇죠? 원자 번호가 바로 이 양성자나 전자의 개수이므로 원자 번호에서 그 원자의 화학적 특성을 쉽게 점칠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개수가 번호가 되잖아요. 그럼 번호가 높을수록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무겁다는 이야기고 개수가 많다는 얘기고, 예. 작을수록 원자 번호가 낮을수록 가볍고, 그렇죠? 가볍고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점쳐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성을. 그래서 금은 비교적 뒤쪽에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나 산소는 비교적 앞쪽에 있는 거죠. 전자와 양성자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 그러니까 전자, 양성자 하나야. 그러면 구성되기가 되게 쉽겠죠. 예. 그래서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를 꼽자면 바로 수소예요.
수소와 헬륨. 그 다음이 헬륨이야. 왜냐면 둘씩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원자가 우주에는 제일 많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무거운 원소가 적죠. 네. 금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4씩이면 3씩이면 리튬, 4씩이면 베릴륨, 5씩이면 보른, 6씩이면 탄소, 7씩이면 질소, 8씩이면 산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자 번호도 늘어난다. 원자 번호 92. 가장 무거운 원자. 우라늄. 우리가 뭐에 쓰는? 핵. 그렇죠. 핵. 우라늄 발전. 그렇죠. 발전에 쓰는. 그래서 우라늄은 양성자와 전자를 각각 92개씩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원소의 크기는 다 동일해요. 그만큼 많은 전자와 양성자를 같은 크기의 원소 안에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그만큼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발전에 용이한 것, 우라늄인 거죠. 네.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걸 분해시켜서 다른 수소와 헬륨으로 분해시키면 그때 나오는 에너지, 갖추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많으니까 핵을 분열시키면 거기서 빠져나올 에너지도 가장 많죠. 효율이 제일 좋다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게 바로 우라늄인 거예요. 네. 우리 우라늄을 핵 분열시키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원소가 나와요. 우라늄에서 발생되는 원소. 플루토늄 많이 들어보셨죠? 플루토늄. 네. 뭐에 써요? 핵무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라늄처럼 원소로 쓸 수 있는 무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원소인데 그걸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면 연쇄폭발이 일어나서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북한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해서 만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지어줬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면서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제 불투명하니까 원자력위원회의 감시를 항상 받아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약간 고집불통으로 이 원자력위원회의 감시를 벗어나서 이 우라늄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 폐기물을 자신들이 임의로 감추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들을 했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합의를 하면서 이 플루토늄 저장고, 그러니까 원자력 폐기물 저장고라고 하는 그 저장고를 북한이 직접 파괴하는 모습을 유엔에 보여주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죠. 자기들은 숨기는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 가능하죠. 왜 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원자력 원소들의 그러니까 그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원소들이 증가해요. 점점 그 특성에 따라서 증가해. 그리고 특성들은 다 달라. 거기서 나오는 특성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그 화학 시간에 괴롭혔던 게 바로 원소 주기율표. 바로 이거죠. 네.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죠? 원소의 종류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원소는 없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네. 모든 원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는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써있죠? 네. 네. 값이에요. 족과 죽인데 이게 바로 개수예요. 네. 개수에 따라서 쭉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플루토늄 여기 있죠. 네. 플루토늄 113.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113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원소 주기율표를 우리가
외우게 되는데요. 이 원소의 주기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의 무게와 관련되어 있고, 무게는 당연히 뭐하고 연결된다? 에너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 다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행이죠. 그 당시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자,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와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할 때만 원소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다 벗어나요.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구상에는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원소들만 있다고 했잖아요. 이 원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의 중성인 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성인 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개수가 하나라도 달라진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않은 책 중에 한 권이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에도 이제 양성자에 대한 양자이론에 대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인에게 공포하게 된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하이젠베르크가 젊었을 때, 고등학생일 때 가지고 있던 의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 어느 날 과학책을 보는데 그 과학책에 이 원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자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었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 동그란 원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원자 핵 주변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자들이 있는데, 그 전자들을 이 갈고리로 이렇게 딱 갈고리로 잡고 있는 형태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생님한테 물어봤대요. 하이젠베르크가. 이 갈고리가 진짜 있냐고 물어봤대요. 예. 아니, 이 갈고리가 진짜 있냐고. 눈으로 확인한 거냐고, 이거. 현미경으로. 그런데 과학생님이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학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학과에 가고 무어를 통해서 무어에게도 똑같은 당대 최고의 화학자라고 하는 그 무어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 고리가 진짜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그 고리가 없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고리는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원자 그림에서 원자가 전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수소 하나하고 산소 두 개가 겹쳐 있으면 H2O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산소. 물이 되잖아요. 물. 근데 이렇게 물을 연결하려고 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수소 원자를 넣고 원자 그림을 그리고 산소 원자 그림을 두 개를 그려서 이걸 두 개를 이제 결혼시켜요. 그 갈고리로 묶어놓은 형태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물 분자가 돼. 한 번이라도 그 고리를 본 적이 있느냐? 고리 못 봤다고 얘기했어요. 무어도 못 봤어. 당시에는. 무어도.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산소 원소를 3개를 넣어도 수소 원소 하나는 항상 원자 하나는 산소 원자 2개하고만 결합한다는 거예요. 3개를 같이 넣어놔도 2개하고만 결합을 해. 3개까지는 결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분자값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원리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들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젠베르크는 평생을 바쳐요. 그 고리가 과연 어떻게 어떤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지는가. 그렇게 되면 어떤 원소든 다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고리만 내가 어떤 법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원소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원소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분자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물체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그걸 연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 결과 불확정성의 원리가 발견된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수소 하나하고 산소 2개가 결합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2개가 3개를 넣었을 때는 결합을 하지 않아. 3개가 수소와 원소 하나하고 결합을 하지는 않아. 근데 그 원칙은 없어. 그런데 어떤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이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원리는 없지만 불확정적으로 어떤 범위는 존재해요. 이 얘기를 듣고 아까 얘기했던 아인슈타인이 신은 그런 식으로 확률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결정된 어떤 법칙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하이젠베르가 끝까지 부정해요. 그런 건 없어. 원래 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불확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이 주기율표를 보면서 바로 그런 생각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자들과, 그러니까 이 원소의 무게와 그것과 결합되는 다른 원소들의 무게가 정확하게 서로 일치해야만, 그 청력이 일치해야만 결합이 가능하고, 그 결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의 물체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그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뭐냐?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그 에너지가 뭐냐? 생명 에너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물체에도 그 에너지가 있고, 우리 같은 물고기에도 있고, 동물들에게도 있어요. 인간에게도 있죠. 그런데 인간도 모두 다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결합된다. 분자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분자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물과 인간이 서로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데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약간 신성모독과 비슷하고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고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 부호가 같은 전하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전자는 전자를 밀치고 양성자는 양성자를 배척한다. 핵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 그 핵력이라는 게 작용한다. 핵력. 핵력의 정체는 중력도 아니고 전자기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력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하는 갈고리죠. 네. 갈고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해요. 그 거리를 조금만 벗어나도 핵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핵력이야. 그 공간의 범위 안에서만. 이 핵력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므로 갈고리에 비유될 수 있다. 바로 이 갈고리예요. 그래서 나온 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핵력이라는 이름의 갈고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낸다. 두 사이의 거리가 갈고리보다 멀면, 그 핵력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크면, 멀면, 미치지 않는 곳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고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수소, 원소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핵력이 이 산소, 원소 두 개와 연결되었을 때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력이 작용하고 세 개가 들어가면 그 세 개에는 핵력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핵과 같은 좁은 영역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함께 들어있으므로 핵에서는 핵력이 발동하게 되고 양성자들 사이의 청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양성자들끼리 밀어내고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그 청력을 핵이 갈고리처럼 붙잡아두고 있다. 그래서 그 안으로는 너무 강력해서 아무것도 침투할 수가 없어. 이 핵력 때문에. 이게 바로 원자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냥 흩어지지 않고. 핵력 때문이죠. 핵에서는 핵력이 발동하여 양성자들 사이의 청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 양성자들을 하나의 원소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력은 발휘할 수 없지만 핵력을 발동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핵을 전체적으로 붙잡아 묶는 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성자의 크기가 클수록 핵력은 커지게 되고 그 핵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도 많아지게 되고 양성자의 개수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핵발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핵력이 가장 큰 원소를
원소의 중성자를 깨뜨리는 거예요. 중성자는 똑같은 중성자를 쏴서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마리 퀴리예요. 그래서 마리 퀴리가 얘기한 것처럼 중성자를 중성자에 쏴서 중성자를 두 가지로 분리하게 되면 하나의 원소가 원자를 가지고 있는 원소가 다른 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이 반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근데 그 떨어지는 범위는 일정치는 않아. 그래서 어떤 원소가 나오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성자가 투여되는 그 속도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원소가 조금씩 달라져. 아까 봤던 우라늄을 중성자 칸으로 쏘게 되면 그게 갈라지면서 원래 있던 우라늄은 사라지고 플루토늄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나오게 돼. 근데 그 다른 요소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상쇄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우라늄의 에너지의 일부가 빛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라늄 에너지, 핵발전이 되는 거예요. 핵 원료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열이 나오게 되고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원자 폭탄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원자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빨리 일어나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작은 공간 안에 그러면 엄청난 큰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게 폭발이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핵발전소에 가면 이 급격히 늘어나는 열을 낮춰주는 연료봉이라는 게 존재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후쿠시마 이것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연료봉. 근데 이 연료봉은 주로 이제 흑연으로 만들어요. 가장 무거운 원소 중에 하나예요. 이 흑연을 봉으로 만들어서 그 열이 나오는 열기구 있잖아요. 열기구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열이 어느 정도 위험한 위치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흑연을 무게를 넣어서 밀어 넣어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원자력의 그 연쇄 반응이 조금씩 줄어들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연료봉이 깨지면 그 열을 주체할 수 없게 되잖아요. 지금 후쿠시마가 그 상태예요. 노심이 녹았다 이런 표현 듣죠? 그 연료봉이 녹았다는 거예요. 연료봉이 작동을 못하는. 네, 연료봉이 녹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열을 컨트롤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식혀야 되잖아요. 어떻든. 뭘 갖다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 옆에 있는 거예요. 빨리 물을 갖다가 붓기 위해서죠. 물을 많이 부었어. 그리고 그 물을 많이 붓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온도는 내려가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는 시킬 수 있어. 완벽하게는 안 돼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하게는 안 돼. 근데 낮출 수는 있어요. 온도를. 그런데 낮춘다고 해서 그 물 계속 갖다 부을 수 있느냐? 못 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했었잖아요. 물을 한번 그렇게 그 안에 연료봉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오염이 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사능 오염이 되니까 그 물을 바로 방류할 수 없고 수조에다 쌓아놔야 돼. 탱크에다. 네. 근데 그 자연 상태에서 그 물탱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20년. 네. 그거는 자연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가 아니고, 안전한 자연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12만 년이 걸려요. 네. 그냥 놔두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해. 뭐 핵산 처리라고 하는 처리를 해요.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처리를 통해서 속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0년까지 낮출 수 있어. 그런데 그 일본 측에서 120년까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을 조금씩 방류하겠다. 안전한 정도 내에서만 방류하겠다. 그게 알프스라고 하는 말로만 알프스. 처리 시설이에요. 네. 어쨌든 아시겠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 정도로 막강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 막강한 에너지는 다 어디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핵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핵발전이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일본 거기는요?
불이 지금도 밑에 타고 있어.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제일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멜트다운이라는 현상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문화교양학과 수업에도 있어요. 멜트다운 그러니까 연료봉이 녹아버리면 그러면 그 불이 멈출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아래로 땅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야. 열이 녹이면서 마치 용암처럼 주변에 있는 흙이나 지반을 녹이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이게 들어가다가 지하수층, 땅 속에 있는 지하수층과 만나게 되면 물이 지하수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하고 물이 만나게 되면 그렇죠. 수증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증기가 공간 안에 멈춰 있으면 그 지하수층 안에 멈춰 있으면 지하수는 땅속 밑에 있으니까 압력이 엄청 높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수소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안에서 수증기가 너무 많이 가득 차가지고 증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위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트다운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거기다가. 그러면 계속 오염된 바닷물이 나오게 되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방류하겠다. 근데 얘기는 뭐 이래요.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방류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네. 네.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저기 뭐야 여기 우리 옆에 석촌호수만큼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일종의 뭐 증발도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 안 들이는 그렇죠. 이게 제일 저렴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에서 방류하는 게. 그래서 왜 일본 같은 나라가 위험을 자초하면서 그런 방류를 하게 놔두느냐 뭐 이런 걸 놓고 이제 갑론을박 이제 이야기가 많고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뭐 방류하는 게 지구 생태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수증기로 가면은 거기는 수증기 이거 방사능 오염 양은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기간까지 걸리는 그 시간 때문에 그 안에 갖추고 있는 방사능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안전한 정도까지.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내리는 비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네. 머리가 빠지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전기력으로 우리는 핵력을 발동해서 핵을 전체적으로 붙잡아둬서 하나의 원소가 유지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핵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도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발전소 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저기 식물도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발전소 같은 거죠. 태양의 뜨거운 열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자연 원소는 어디서 왔을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원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 상태에 있었던 원소, 아까 주기율표에 있었던 원소들이죠. 그리고 우주에도 지금 여전히 그 원소들이 있고요. 또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져 있는 운석들을 분석해 보면 그것도 또 여전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나 탄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과 동일한 원소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아까 주기율표에 있는 것처럼 자연 원소는 어디서 왔을까? 우주 어디를 보든 존재하는 물질의 99%가 수소와 헬륨이다. 아까 봤지만 가장 단순하죠. 원소값, 원자값 1, 원자값 2. 가장 단순해.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가장 단순해. 전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 전자 2개하고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하니까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주 어디를 보든 달, 뭐 저기 명왕성 어디를 보든 존재하는 게 뭐예요? 99%는 다 수소와 헬륨이에요. 간단한 핵에서 복잡한 핵을 만들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잡한 핵이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여기에 더 첨가하면 되죠. 그러면 핵력도 점점 늘어나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다른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원소로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첨가하면 돼요. 이때 방해의 요인인 전기적 청력을 어떻게 적절히 상쇄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첨가하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핵력이 이미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이 핵력을 끊어놓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게 중요해. 역시 그 임무는 핵력의 몫이다. 핵력의 발동은 핵자들이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가능한데 극도로 고온인 상황, 이게 가장 큰 조건이죠. 극도로 고온인 상황에서는 핵자들의 근거리 접근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력이 약해지는 순간은 주변 온도가 고온인 상황에서는 핵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청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온도가 대략 1000만 도. 그러니까 온도가 대략 1000만 도 이상의 상황에서는 핵자들이 전기적 청력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충돌하기 때문에 핵력이 약해진다. 이 고온의 조건은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별의 중심부에서. 별의 중심부. 그곳에서만 쉽게 구현될 수 있다. 태양의 저 깊숙한 내부의 온도는 지금 태양 1570만 도. 아까 핵력이 무기력하게 되는 온도가 1000만 도죠. 네. 1570만 도예요. 태양이. 네. 그것보다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조건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핵력이 줄어들어서 핵끼리 서로 어떻게 된다? 부딪혀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네, 그 얘기예요. 태양의 저 깊숙한 내부의 온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로 빛이 만들어진다. 지구도 어디서 나왔어요? 빅뱅에서. 태양의 폭발로부터 일어났죠. 네, 태양의 폭발로부터.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발하는 순간부터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핵융합 반응은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죠. 새로운 원소들이 태양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태양도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뛰쳐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어떤 일정한 거리, 중력이라고 하는 거리에 이르게 되면 서로 부딪혀서 물체로 만들어서 뭉치기 시작해. 그리고 뭉쳐진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거리가 결정돼. 그 결정으로 통해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모두 다 어디서 나왔어요? 태양에서 나왔어요. 지구의 모든 요소는. 태양이. 네. 우리는 결국에는 태양의 조각이죠. 태양이 태양이 만들어낸 태양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의 결합. 그 결합이 지구를 구성시켰고 그 구성이 수천만 년, 50억 년 이상을 돌면서 지구의 어떤 형성을 이루어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형성을 이뤄냈고 그 단단한 돌덩이 위에 또 뭐가 일어났어?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수증기들이 만들어지고 그 수증기들을 통해서 번개, 그 다음에 전기적 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물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분자 형성을 기여했다. 그리고 이 분자가 DNA라는 설계도를 갖게 되면서 분열하기 시작했고 그 분열이 지속되면서 지구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게 칼 세이건이 이야기하는 지구 탄생의 조건이에요.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열, 그렇죠?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빛은 바로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에요. 기체와 티끌로 구성된 성강구름이 중력 수축하여 별들과 그 별들에 딸린 행성들을 만든다. 이건 지금도 현재 관찰되는 내용이에요.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별의 탄생은 지금도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별의 탄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어떤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폭발 주변으로 성간운, 구름
이 굴은 뭐겠어요? 수증기와 많은 원소들이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고온 상태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핵융합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른 원소들을 바깥으로 뿜어낸다고 했잖아요. 그 뿜어진 원소들이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간구름 지금도 목격이 돼요. 뒤에 사진이 한 장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중력 수축하여 별들과 별들에 딸린 행성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지구처럼. 예, 이런 행성들을 만들어요. 성간운의 중력 수축. 이건 자칫 중력 때문에 겪게 되는 성간운의 전반적인 낙하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간운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들끼리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력, 땡기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밀치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서로 뭉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기체 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진행됨에 따라서 내부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흙을 아주 오랜 속도로 이렇게 주무르게 되면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열이 발생하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드디어 내부의 온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처럼 1000만 도에 이르게 되면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주기율표의 두 번째 원소 헬륨을 만들게 된다. 헬륨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전개된다. 근데 수소 4개의 질량이 아까 수소 4개가 결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더 커요 원래. 네. 그러니까 4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수소가 원래 더 커 질량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소 4개가 부딪혀서 만들어질 때 뭔가가 빠져나가고 헬륨이 만들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빠져나간 무언가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1개가 만들어질 때 0.7%의 질량이 사라지게 되는데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결손 질량, 줄어든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로 변환된다. 바로 뭐예요? 그 에너지가 빛이에요. 빛. 예.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감마선의 빛,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마선의 빛, 즉 감마선 광자로 나오게 된다. 감마선 광자는 주위 물질에 잠시 흡수되었다가 다시 방출되기를 거듭하면서 태양의 표면을 향해서 이동한다. 흡수가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감마선 광자들이 흡수가 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잃게 되므로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광자는 점점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빛의 스펙트럼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감마선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가시광선은 좀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보여.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주파수, 전파 대역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주파수 대역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올 정도로까지 낮아지면 그 에너지가 낮아지면 흡수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잃게 되므로 감마선이 그 에너지,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광자는 점점 낮은 에너지의 광자로 변신해서 드디어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까지 내려와. 우리 눈에는 그게 뭘로 보여요? 빛으로, 반짝이는 빛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네. 실제로는 그 반짝이는 빛 이전에 뭐가 있었어? 감마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감마선이 에너지를 충분히 잃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 눈으로는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낮은 에너지의 광자로 변신해서 드디어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대역의 광자가 되는 것이다. 중심 핵에서 출발한 광자가 표면층에 도착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태양의 표면으로 돌아온 데까지 약 100만 년.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융합에서 발생된 이 감마선은 태양 바깥까지 나와 조금씩 빛을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태양 바깥까지 나와요. 태양 표면까지 나와. 근데 여기에서부터 태양 표면까지 나오는데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100만 년. 그리고 난 다음에야 6분 동안 지구에 도착해요. 100만 6세시네.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시겠어요? 네. 100만 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빛들이 언제 태양의 중심에서 핵융합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원소 감마선인지 아시겠어요? 100만 년이 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시간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물들을 보고 또 식물들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테라드 샤르댕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그러면 지금 원숭이들은 왜 사람이 되지 않아? 네. 뭘 놓치고 있어요? 그쵸. 시간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엄청난 장구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100만 년도 걸리지 않아. 실제로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지고 지구는 그동안 멸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먼지로,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버리게 될 수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 수백만 광년 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내는 무언가도 수백만 년 광년에 떨어져 있는 어떤 생명체에게는 이미 지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이야기는 핵융합 반응에서 최초로 태어난 광자가 가시광선의 광자로 표면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새로 탄생한 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별이 탄생하는 순간을 지금도 목격해요. 가장 최근에 탄생한 별 바로 이거예요. 센타우루스 자리의 중심별 PDS 70c. 이것에서 약 3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 3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격된 별의 형성 과정이에요. 작년에 발표된 것이죠.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이 행성은 가운데 검은 이 중력원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는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은 공부했으니까. 왜 검게 보이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검게 보여요? 감마선이니까. 네. 그래서 이 안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명암. 주변에 있는 성간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간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또 하나의 이 빛이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실제 별이에요. 네, 탄생한 실제 별. 그러니까 이 빛은 이 폭발이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원래 쌍성운으로 있던 하나의 두 개의 운석 중에 하나가 탄생한 거예요. 사라지면서 탄생한 거야.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탄생하죠. 그래서 이걸 쌍성운이라고 불러요. 쌍성운의 형태로 아마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 태양도 아마도 쌍성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쌍둥이 행성 중에 하나가 터지면서 한쪽으로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바로 이게 그 흡수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터진 빛이 에너지가 이 또 다른 상성운 안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관측한 사진이죠. 실제 모습은 전파망 경우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아래에 있는 형식.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변환시킨 그림이 이거죠. 네.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의 중력원이 만들어져서 주변으로 뭐가 뻗어나가고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간운이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간운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게 언젠가는 지금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뭘 만들 거야? 지구와 같은 그런 항성들을 만들게 되겠죠. 네. 우리는 그 최초의 순간을 작년에 목격한 거예요. 작년에. 이게 작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 PDS 70c 행성이라고 불러요. 지구로부터 약 370억 광년 떨어져 있다. 광속으로 370억 년을 가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직도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도 이 책이 처음에 나오죠. 이 칼 세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주 탐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탐험가라고 한다면 바다에 발목 정도 담그고 있는 정도다. 아무것도 모른다. 저 바다 너머에 뭐가 있을지. 그 정도로 우리는 무지하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중성미자죠. 중성미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의 그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광자의 요소예요. 수소의 헬륨으로의 변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태양이 내뿜는 열기의 원인.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과정이에요. 이 변화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광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유령 같은 존재인 중성미자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여기 안에는 중성미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공간 안에는 태양에서 보내줘. 태양의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엄청난 중성미자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죠. 근데 실제 있는 건 존재해요. 과학적으로도 확인했어요. 있다는 걸.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도 몰라. 이 중성미자가. 중성미자는 광자와 마찬가지로 질량이 없다. 에너지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 질량이 없으면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광자는 아니다. 중성미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와 같은 크기의 고유각 운동량, 즉 스핀을 갖고 있다. 마치 자전하고 있다는 거죠. 광자의 스핀은 중성미자의 것의 2배라고 볼 수 있다. 또 물질은 중성미자에 대해선 투명하다. 쉽게 말하면 중성미자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이. 우리 몸을 중성미자가 통과하고 있어도 우리 몸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성미자는 그런 존재야.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핀 돌면서 우리 몸을 통과해도 우리 몸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중성미자는 지구나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을 거의 흡수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우리 몸을 관통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몸을 관통하고 지구 저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흡수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흡수만 이루어진다. 대낮에 태양을 1초만 바라봐도 총 10억 개의 중성미자가 우리 눈을 통과한다. 10억 개. 통상의 광자는 망막에 걸려서 실신경의 반응을 일으키지만 중성미자는 망막에 전혀 걸리지도 않아. 실신경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머리 뒤로 그냥 빠져나가는 입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어때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왜 나오는 걸까요? 또. 실제로 이 책에 보면 이걸 탐지하기 위한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통과했을 때 가장 많은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그 드라이 클리닝 할 때 하는 용액 있잖아요. 네. 드라이 클리닝 용액. 거기에 통과하면 이게 많이 흡수된대요. 중성미자가. 그래가지고 이 중성미자가 얼마나 흡수되는지 보려고 이 드라이 클리닝 큰 수조를 지하 50m 땅굴 속에다 묻어놓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얼마나 변형됐는지,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중성미자가 흡수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 이 정도 할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중성미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도로 그 안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매번 시간에 따라서 흡수량이 달라. 그냥 통과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더 적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더 많기도 해. 과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증명해낸 게 없어. 중성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 네. 과학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게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거죠. 발전이. 태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태양에 기생하고 있다고 봤대잖아요. 태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태양 광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서 지구가 유지되고 있어. 지구 안에 생명체들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구는 일종의 태양의 기생생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이 무너지게 되면
지구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되겠죠. 태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은 왜 빛나요? 핵 융합 반응 때문에. 핵 융합을 하려면 원료가 필요해. 아까 뭐가 핵 융합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수소. 수소. 가장 흔한 수소가 4개가 모여서 핵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헬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태양을 다른 말로 변형시키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물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수소 핵융합. 수소니까 수소가 있어야지 핵융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소는 무제한 제공되나요? 태양 안에서? 아니죠.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수소의 양만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는 그 연료가 소진된다는 걸 의미해요. 태양도 완벽한 물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태양이건 별이건 간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고온 고압의 중심부뿐이에요. 핵 반응의 연료로 쓸 수 있는 그 수소가 그 지역에 한없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별의 운명, 별의 최후는 그 별이 얼마나 큰 질량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태양은 같이 있는 별들 중에 지금까지 발견된 별들 중에 질량이 제일 작아. 네. 수소가 가장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빨리 돌아가시죠. 네, 꺼지는 거죠. 네, 그 에너지가. 별의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질량의 일부를 공간으로 서서히 방출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빛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다 태양에서 왔어요. 그럼 태양에서 만드는 이 빛의 시간의 축적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태양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소비한 에너지를 알 수 있죠. 그 속도를 계산해 본다면 태양이 언제 꺼질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의 질량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별의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질량의 일부를 공간으로 서서히 방출하고 남은 질량이 태양의 2배 내지 3배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 그러한 별들은 우리 태양과는 환희하게 다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앞으로 50억 또는 60억 년이 더 지나면 태양의 중앙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게 되므로 아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중심핵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네. 태양이 꺼지는 거죠. 태양이 꺼지게 되는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린다고요? 과학자들이 계산하기에 65. 최대 60. 네, 60억 년. 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안 꺼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안 꺼져요. 네. 그 자식도 안 꺼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50억 년이 되기 전에 이미 핵융합 반응의 양이 충분히 줄어들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구의 온도가 5도만 떨어져도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하게 돼요. 지구 전체에. 그러니까 이미 훨씬 전에 인류는 종말하고도 남겠죠. 네.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헬륨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륨도 원소가 될 수 있거든요.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왜냐면 그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적어도 지금은. 원소들의 탄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어디서 왔다고 보면 돼요? 태양의 핵융합으로부터 왔다고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태양도 마찬가지로 쌍성운의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별들로부터 온 것. 그게 만들어진 것이 또 태양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태양은 저 우주로부터 온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모든 별은 성간에 들어있던 가장 흔한 것, 수소와 헬륨이 뭉쳐서 만들어진다. 그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게 되고 핵융합을 통해서 성간 공간으로 나선형으로 뿌리게 되잖아요. 아까 봤듯이 그런 나선형 운하처럼 공간으로 되돌려 보내요. 태양 규모의 별들은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쳐 자신들의 외곽층을 날려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껍질이죠. 껍질을 먼저 바깥으로 뿜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서 질량의 대부분을 공간으로 분출하게 된다. 성간 공간에 이렇게 공급된 물질들은 별의 핵융합 반응에서 쉽게 합성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거의 모든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 또 헬륨에서 또 탄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질량이 비교적 큰 별에서는 헬륨의 핵이 단계적으로 첨가되면서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같은 것들이 무거운 원소들이 차례차례 합성되기 시작하고 핵융합 반응이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더해지면서 최종 단계에서 드디어 가장 무거운 원소인 철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으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구성된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먹고 있는 음식들도 다 어디서 왔어요? 태양으로부터.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도 마찬가지로 다 태양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의 DNA를 이루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 철, 애플파이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이것들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별의 내부에서 합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별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양의 후예. 네. 그래서 죽으면 별이 되나? 그것도 맞는 말이죠. 태양의 후예. 네.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별의 기원과 진화와 그 뿌리에서부터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4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소들의 원자 번호에 따른 상대 함량 비율 분포가 다른 별에서 만들어지는 비율 분포들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해. 그러니까 운석들이 떨어져서 보면 그 운석에서 발견되는 원소들의 원자값과 지구 안에 원래 있었던 원자값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른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폭발로 만들어진 운석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일치해.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지구의 철이나 금, 우라늄 등 무거운 원소들은 태양이 초신성의 폭발로 탄생했음을 증명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시작돼서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철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에도 철이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 인한 천둥과 번개로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합성됐다고 볼 수 있다.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나, 유기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이 마찬가지로 아까 열 에너지를 지구 안에 놓게 되고 초기 지구의 나약한 모습 속에서 그 엄청난 열 에너지가 흡수되게 되면 지금 같은 정도의 에너지가 흡수되게 되면 고온 상태가 되겠죠. 고온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유기화합물,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유기화합 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구상의 모든 생명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태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양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물론 저기 심해에 있는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는 뭐 먹고 살아? 예, 마찬가지로 태양의 에너지를 갖고 산 식물들을 먹고 살거나 조류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결국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만 역으로만 추적해본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 태양에서. 그렇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태양신. 네. 태양에서부터 왔다고 볼 수가 없죠.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뭐 우리가 보게 되면 간단하게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중력이 아주 강력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폭발이라고 했죠. 폭발, 빅뱅이 일어나. 우주 최초에는 어떤 빅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초신성 폭발도 마찬가지로 공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폭발이에요. 초신성 엄청난 질량의 별이 폭발하면 그 공간 안에 성간호를 뿌리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간 안으로. 아주 강력한 빛조차 그 중력장 안에서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안의 공간은 아주 까맣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블랙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나 강한 중력장, 원래 존재하던 게 갑자기 뿅 하고 터져버리니까 그 공간을 채울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해. 빛까지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원래 엄청나게 큰 질량의 신성이었는데 그게 터진 거니까. 하지만 빛이 블랙홀 안에 갇혀 있으므로 블랙홀 내부는 희한하게 밝을 것이다. 그 블랙홀 내부는 밝을 거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왜냐하면 모든 빛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블랙홀의 바깥에서는 블랙홀을 볼 수 없어도 블랙홀이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간 여행 도중에 까딱 잘못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장면이죠. 인터스텔라에서 이렇게 주인공 우주선이 이렇게 블랙홀 근처를 지나게 돼. 지나게 되면 블랙홀의 영역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주 에너지 우주선이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오지 못하고 그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아직까지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게 어디로 갈까? 블랙홀 안으로 빠져들어간 물체들 어디로 갈까? 우주 구성 이론에 따른다면 우주는 질량이 일정해요. 하나의 폭발로 시작됐으니까 질량이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질량이 일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스모스가 아니겠죠. 질량이 일정해. 그러니까 일정한 질량 속에 무엇인가가 사라져 빨아들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가 빨대로 그 컵 안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물체들이 그 컵 안에 있는 물체들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내 입 안으로. 그러니까 이 빨대를 통과해서 내 입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이동했을 뿐이지 왜 질량이 일치하려면 우주 안에서 이동했을 뿐이지 그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블랙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홀 이론이 가능하려면 항상 블랙홀 바깥에 물건을 내뿜는 그 우리 입속 안에 들어있는 빨대처럼 이 내뿜는 어떤 또 다른 홀이 필요해. 그래서 그 홀을 우리가 보통 화이트 홀 이렇게 불러요. 블랙홀과 블랙홀이 있으면 그 빛을 뿜어내는 또 다른 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화이트 홀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화이트 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과학자들이나 공상과학자들이 블랙홀 안에 빨려 들어가면 화이트 홀로 나오게 되는데 화이트 홀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4차원의 세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그 우주인이 있잖아요. 그 우주인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자기가 우주로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내딸, 그러니까 어린 딸의 그 요청을 뿌리치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장면에서 자기 기억은 사라졌는데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과거에 있었던 그 자기 딸이 자기를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울고 들어와가지고 슬퍼하는 장면, 자기가 못 봤던 장면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시공간이 뒤틀린다라는 걸 뭐 4차원의 공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예요. 물론 그건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하지만 그 이론이 굉장히 정밀한 이론이어가지고 실제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찍히고 난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사이언스지에 논문으로 게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유력하게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어떻든 이 블랙홀의 바깥에서는 블랙홀을 볼 수 없어도 블랙홀이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간 여행 도중에 잘못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영국의 천문학자 존 미셸이 언제 이 블랙홀에 대한 이론을 내놨냐? 1783년. 1783년, 250년 전이에요. 이 블랙홀에 대한 생각을 과학자들의 사고방식, 과학자들이 왜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상상으로만 지어내면 안 돼 라고 하고 막아버렸다고 한다면 천문학 이론은 한참 뒤쳐졌겠죠. 지금보다. 이런 아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책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과학의 정신은 절대로 의문만 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이 있어야 돼요. 회의의 정신과 상상력이 필요해요. 저 바다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자세하진 않지만 상상 속에 있을 법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려내는 것, 그것도 누구의 의무야? 과학자들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정신이 지금보다 더 발산돼야 돼요. 더 대중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꿈꾸게 만들어줘야지 종교적 사고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안전함을 누리고 살게 만든다면 결국 과학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탐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칼 세이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사실 어려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다 끝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과학의 정신이 왜 필요한가? 인류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과학의 정신을 얼마나 내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칼 세이건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고 공감하기에도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10장부터 13장까지 보고 이 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놓치지 말고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